안녕하십니까. 이투스 네오에서 인문 논술을 전담하고 있는 강인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인문 논술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 아마 궁금하셨던 것들이 많이 이해되실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넘겨 보시죠. 내년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이제 입시에서 2023학년도는 이제 36개 대학이 논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캠퍼스를 다 합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다 서울에 있거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모집 인원은 11,144명을 모집하는데 작년 대비 12명 증가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서울 상위 14개 대학 모집 인원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홍대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대에서 홍대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숫자를 많이 보여드리는 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비율로만 말씀을 드리면 학종이 37%, 그다음에 논술이 16%, 그다음에 정시가 4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작년이 이제 밑에 있는 2021학년도 현황인데 그래서 학종이 47%, 논술이 17%, 정시가 36%였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아시지만은 학종이 10% 줄었고 내년에 올해와 내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10% 줄었고 그 10%가 정시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 비율은 거의 유사하고, 그러니까 학종이 줄고 정시가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대까지, 연대에서 홍대 정도까지 대부분의 대학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적성고사가 작년에 이제 폐지되면서 논술로 이제 온 학교들이 이제 가천대, 수원대, 특히 이제 내년도에 이제 서경대까지 포함해서 논술 대학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학종을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준비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인서울 학종 모집 인원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현실감이 확 드실 것 같아서 적어놨는데 원래 2021학년도까지 인서울이니까 뭐 광운대 뭐 이런 학교까지 다 합쳐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학종 모집 인원이 3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이제 28,000명으로 바뀐 거죠. 7,000명이 줄었는데 이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가장 쉽게 이해가 가시냐면 전국의 총 고등학교 숫자가 뭐 2,3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 46,000명이 되죠.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 문이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6,000명이 전교 10등 안에 전국에 든다고 했을 때 28,000명이 서울에 학종을 모집하는 거죠. 좀 이해가 쉬우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학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도 한 10여 년 가량 이제 학생들 상담을 이제 매월 이제 논술을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 6월, 7월 정도 되면, 왜냐하면 9월에 원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7, 8월 정도 되면 이제 개별 상담을 다 하는데 수시 원서 6장을 정하는 거죠. 그 정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그 6월 달 정도에 아마 제대로 된 입시 상담을 담임 선생님하고 하나 봐요, 고3 때.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막연하게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학종 준비를 계속 시키는 거죠, 한편으로는. 학종 준비를 시키는데 이제 그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솔직한 상담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신이 뭐 2점 후반대 정도 돼도 나는 서울의 경희대를 학종으로 쓸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성신여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학종이 그다지 쉽지 않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3
예,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변하기 전에,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학종이 7,000명 줄기 이전에 그 21학년도겠죠. 2021학년도 일산 지역 학종 및 교과 입시 결과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건 뭐냐면은 저 수업 다니던 아이들, 예, 그 당시에 다니던 아이들 대상으로 예, 학종이나 교과 쓴 원서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고양외고 뭐 고국고는 이제 고양국제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고는 뭐 백석 백마고등학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은 대략 16명의 아이들의 데이터거든요. 이게 16명 아이들의 데이터인데 지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고양외고 1 보시면은 연세, 이화, 성균 이렇게 돼 있는데 괄호에 교과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학종을 쓴 겁니다. 이 학생이. 셋 다 학종을 쓴 거고 밑에 보시면 제가 괄호에 교과라고 써놓은 걸 보시면은 이제 그건 교과고 안 써놓은 거는 학종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옆에 숫자들이 있잖아요. 3.5, 4.2, 3.8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건 이제 내신 성적입니다. 학생들. 그래서 당시에 16명 아이들 조사를 했을 때 내신이 고양외고, 고양국제고 아이들은 뭐 3.5, 4.2 뭐 요 정도 내신. 그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1.59에서 2.8까지 내신이 예, 좋은 편이죠. 굉장히 내신 좋은 편인데 이 중에 지금 다 불합격이고 제가 붉은 글씨로 숭실 합격, 숙명 합격 이렇게 적힌 두 아이만 예, 붙은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보시면은 내신 1.6에 이제 이 아이가 저기 그 숭실 합격 보시면은 서강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쭉 이제 6개를 이제 그 학종을 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신 1.6이었고 내신 1.6이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 거죠. 내신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미디어 컨텐츠를 다 쓴 거예요. 서강대부터 숙명여대까지. 그래서 그렇게 쭉 썼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숭실대가 붙은 거죠. 이제 문제는 재수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학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특히 7,000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더 그렇겠죠. 이제 예, 이제 올해 결과를 봐야겠지만. 예, 그래서 학종이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은 일반고 밑에 이제 내신 2.78 뭐 이런 데 보시면은 뭐 덕성여대 뭐 명지대 이런 데 써도 안 된 거죠, 지금. 예,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드물게 뭐 내신 3점대인데 중앙대 붙는 아이가 있어요. 정말 가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시라고 보시면 되냐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곤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곤충 관련된 책 많이 보고 뭐 공룡 관련된 책들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소양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면접을 봐서 가는 거거든요, 원래. 학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학생부하고 가장 직결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다양한 능력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뭐 토플 성적도 보고 뭐 이렇게 소논문도 보고 뭐 이랬는데 이제 다 없앤 거죠, 지금. 그럼 결국에는 내신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내신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국에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가 46,000명이라는 거죠. 문제는. 근데 서울 지역에 4년제 대학교 학종 모집 인원이 28,000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학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내신은 논술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종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보는 거니까 뭐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신을 크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은 연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아예 안 보기로 했죠. 예, 그래서 내신에 감점되는 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뭐 비교과 이런 거가 적혀 있어서 좀 혼란을 가지시는 분들인데 교과는 그 내신 성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시죠? 내신 성적은 뭐 3.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교과는 그냥 출석 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술에서는 비교과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내신이랑 논술 시험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데 내신은 거의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출석 봉사 같은 경우에도
봉사는 1, 2, 3학년 동안 2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점이에요. 20시간 이상이면. 그 다음에 출석은 무단결석 5일 이상이 아니면 됩니다. 여기서 무단결석이라는 거는 아파서 빠진 건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무단결석인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크게 감점도 안 합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논술 시험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논술 시험으로. 거기 지금 그래도 표 안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1등급에서 5등급 점수차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맨 끝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내신 5점대인 거죠. 쉽게 말하면. 내신 5점대 아이인 건데 거의 성균관대가 제일 많이 깎잖아요. 지금 0.5점 깎는 거죠. 내신 5점대 아이를. 그러면은 이제 100점 만점에 0.5점이니까 1000점 만점에 5점 깎이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내신을 안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논술 시험 봐서 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이제 그래프들 보시면은 외대 합격생 내신 성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래서 거기 중간쯤에 보면 3.59, 3.47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숫자들이. 이거는 각 과마다 붙은 아이들 내신 평균입니다. 이게. 내신 평균이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6.86, 7.23, 5.24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내신, 붙은 아이 제일 내신 나쁜 아이를 보여주는 내신인 거죠. 그래서 외대 연교과는 굉장히 높거든요. 네, 정시로 가려면 굉장히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신 6.86인데 논술로 외대 연교과를 붙는 거죠. 이건 이제 외고인 거죠. 얘는 쉽게 말씀드리면 외고 아이인데 어쨌든 내신이 6.8이라도 시험 잘 보면 갈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뒤에 이제 제가 합격생 붙인 아이 보시면 알지만 내신 5.8에 외대 올해 간 애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논술 경쟁률의 허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원서를 쓰실 때 이제 9월 중순 되면 원서 마감이 일어납니다. 수시 원서 마감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원서 쓰시고 좀 놀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100대 1일 수도 있어요. 뭐 70대 1, 평균 한 6, 70대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논술이. 그거는 이제 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를 했든 안 했든 이제 내신이 3점 중반이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원서를 6장은 쓰긴 써야 되니까 그냥 논술 원서를 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 원서를 내는 거다. 학생들이 6개를 학종으로 3점대 사실은 3점대 넘으면 사실 서울은 못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학종으로 어쨌든 간에 그 성적 이하 되는 애들이 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 원서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경쟁률이 거기 중간쯤에 보면 68.1대 1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예, 79.5대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실제 그 경쟁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오른쪽 옆으로 두 칸 가시면은 14.3대 1, 15.4대 1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논술에. 예를 들어 뭐 2개 합 4, 4과목 중에 2개 합 4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수능 최저 등급인 거죠. 그걸 통과한 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경쟁률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경쟁률인데 사실 수능 최저 맞추면 논술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오산입니다. 그건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경희대가 2개 합 4는 너무 낮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 7이고 뭐 국어가 6이어도 영어 1이고 뭐 영어 3이고 사탐 하나가 1이면은 최저가 만족되거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 2개 합 4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사실 최저 조건인 거죠. 진짜 최저인 거죠. 최저 조건인데 그 조건을 통과한 아이가 이렇게 물밀듯이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거 통과하고 나면. 그래서 이 중에 논술을 공부하고 오는 아이가 한 3분의 1?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공부를 해서 꾸준히 한 1년 정도 준비하는 아이들이 이 중에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되니까 한 6, 7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 7대 1. 네, 6, 7대 1 정도 되고 그래서 논술 원서를 뭐 예를 들어 6개를 쓰면 붙을 확률도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6, 7대 1 되니까.
예,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얘기 이해가시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오해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논술이라고 안 하고 입시 논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말씀드리는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입시 논술은 글재주를 겨루는 101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던져주고 과거 시험 보듯이 뭐 주제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막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논술은 글 쓰는 것보다 글 읽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한 8개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해서 핵심을 뽑아낼 줄 아느냐. 그러니까 독해가 더 중요한 거죠. 글 쓰는 것보다는. 예,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시 논술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120분 정도, 100분에서 120분 정도, 2시간 정도 시험을 보게 되고 2000자 정도 쓰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 문제가 나오면 뭐 600, 600, 800 이렇게 이제 글자 수가 나뉘거든요. 그러면은 예, 한 2000자 정도 2시간 동안 쓴다. 꽤 많습니다. 학생들 힘들어요, 굉장히. 2시간 동안 2000자 쓰는 걸. 예, 그래서 세 문제 정도를 2000자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고 대략 제시문이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8개 전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문제 정답을 쓰는 시험이다. 시험이다가 중요합니다.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 있고 채점 기준표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10명 뽑는데 100대 1이면 몇 명이 오나요? 10명 뽑는데 100대 1이면 1000명이 오는데 그러면 2000자짜리 1000장을 누가 첨삭을 그 채점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이 드시지만 아까 그 경쟁률 보셨다시피 거의 짧은 시간에 다 추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 60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2000자짜리 60장은 순식간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장씩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서 60장 안에서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장을.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예, 그렇게 보시면은 채점 안 할 것 같은데 합니다. 예, 채점 기준표도 있고. 그래서 답안 내용은 제시문 및 문제 분석이 좌우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문제 딱 맞게 답을 써야 돼요. 문제 딱 맞게 답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제시문 이해가 80%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시문 이해가 80%. 글이 중요한 게 보다는 제시문 이해가 8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논술 문제는 답이 없고 합격은 로또다. 로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논술 시험이 지금 한 20년 됐거든요. 초반부에는 약간 과거 시험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짧게 2개 정도 주고 주제 던져주고 뭐 1500자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 시험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로또가 될 수도 있겠죠. 글을 그날 잘 써졌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뭐 논술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내가 글재주가 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써서 붙는 경우들이 있어서 로또다라는 말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면서 논술 시험도 안정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처럼 안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에 보시면은 모든 논술 문제는 대략 유형별로 보면 비교, 설명, 비판, 견해 이 네 유형으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대학 문제가 비교, 설명, 비판, 견해 안에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논술을 보는 각 대학은 문제 출제 시 각 문제마다 예시 답안을 마련하여 나름의 자세한 채점 기준표에 따라 학생들의 답안을 채점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가 있고 예를 들어서 1번 답에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추려내는 거죠. 답안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괜찮은 애들 모아놓고 답안이 그 안에서 이제 뽑는 방식으로 채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3문제 정도를 풀게 되는데 각 문제에 예를 들어서 30점, 30점, 40점 이렇게 배점이 되면 100점이잖아요. 그죠? 예, 배점 된다고 보면 대략 25점, 25점, 35점을 획득한 수험생이 논술 전형에서 합격한다. 그러니까 대략 대학들이 논술 합격자 그 커트라인 발표할 때 보면 82점, 3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반영하는 거냐? 그러니까 30점, 40점, 40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교, 설명, 비판, 견해를 골고루 섞어서 문제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내 유형 안에서 골고루 섞어서 문제를 내는데 예를 들어 뭐 창의적 글쓰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사실 크게 비중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창의적 글쓰기는 답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비교 설명 비판 견해를 골고루 섞어낸 문제에서 각 문제마다 5점씩 정도 틀린 아이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문제를. 그러니까 첫 번째 반영하는 건 뭐냐면 채점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5점을 받을 정도면 아이들이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 다음에 비교 설명 비판을 골고루 잘 풀어야 붙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뭘 반영하는 거냐면 꾸준히 준비한 애가 잘 붙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비교 설명 비판 견해를 골고루 자유자재로 답을 쓸 수 있는 아이가 붙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비교 설명 비판 견해 문제를 골고루 잘 풀이한, 즉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이 합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인문 논술 문제에는 답이 있으며 착실히 어떤 유형의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접하고 준비한 수험생이 합격하는 것입니다. 결국 논술에서 합격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이 붙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붙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 그다음에 3번은 입시 논술은 정해진 수순을 거쳐 정확한 답안을 써야 하는 입시 시험입니다. 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중앙대 모의 문제인데, 일단 문제만 간단하게 스킵을 보시면은 문제 1번이 보시면은 상실의 원인과 결과를 제시문 가나다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줄여보면 뭐냐면 가나다라에서 원인과 결과를 뽑아서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두리두리 묶으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시문을 두리두리 묶어가지고 이제 차이점을 쓰세요라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비교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보시면 마의 노라의 주장을 바의 논지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이건 설명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설명하기고, 제시문 라의 자항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참고할 점을 제시문 바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여기도 설명하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이 비교, 2번이 설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보시면은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여기까지 이제 공통점이죠. 그럼 이제 비교 문제가 되는 거고, 목표와 결과의 관계를 토대로 서술하고 그 특징의 원인을 자에 근거해 서술하시오라는 거는 설명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주로 비교 설명 중심으로 냈고, 그 전해에는 비판도 나왔고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 네 유형 안에서 골고루 문제를 만들어서 낸다, 매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논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게 실제 문제입니다. 아까 그 문제들에 대한 실제 문제를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한 두세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시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제시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제시문 자까지 있죠. 그러면 가나다라 마바사아 자 9개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짧은 분량이면 9개 제시문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문제들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필기한 걸 그대로 필기시키면서 수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서 설명하기다, 뭐 비교하기다 이런 거 판단을 하고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문제 처음 부분 보시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답안을 체킹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찾아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보시면은 듬성듬성 이렇게 줄이 쳐져 있습니다. 가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상실의 원인과 결과에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렇게 줄을 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줄을 치고 그 옆에 보면 제가 이제 좀 글씨는 좀 나쁩니다만 어쨌든 제가 요약처럼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원인과 결과를 뽑아내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고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원인 결과를 뽑아내는 식으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듬성듬 줄 쳐져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데 동그라미 뭐 별표 이런 것 확실히 답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별표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줄 친 거 바탕으로 옆에 이제 다시 보시면은 이제 자아의 상실, 원인, 결과 이렇게 정리를 뽑아 놓는 거죠. 그리고 다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가 나오면 어려운데 요거 이제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제시문들 읽으면서 답에 필요한 부분들을 줄을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확실히 이건 답이다는 별표로 표시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 문제들 있는 페이지 보시죠. 한 두세 페이지 넘기셔서 거기 문제들 밑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제가 필기해 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스크랩 짜는 거라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2번 스크랩을 짜고 3번 스크랩을 짜고 줄친 거 바탕으로 답을 미리 구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크랩, 자기가 짜놓은 스크랩을 보면서 답안을 지어 나가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답안의 틀이라고,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답안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원고지가 나와 있죠, 그렇죠? 한 페이지 넘기시면, 그래서 이게 1번, 2번 답, 3번 답입니다. 제가 쓴 걸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답은 어떻게 쓰는 거다. 그 첫 번째 답안 맨 첫 줄만 읽죠. 자, 가라에는 상실의 원인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딱 맞게 답을 쓰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뭐 가에서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라의 상실의 원인과 결과를 비교하시오 라는 문제니까 시작이 가라에서 상실의 원인과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고 시작하는 거죠. 답안이. 그래서 가에서 상실의 원인을 하고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거다. 그래서 답안을 쓰는 폼도 있고 문제를 푸는 폼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잘 훈련된 학생이 입시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압축된, 즉 문제에 딱 맞는 답을 쓰는 연습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략 논술 시험은 이해 가시죠? 어떤 식인 건지. 그래서 중앙대만 이러냐?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는 차이인데 대략 이렇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논술 시험이라는 게.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그 2022학년도 인문논술 최저 일람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저죠. 이게.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시험 최저는 내년 5, 6월에 확정됩니다. 이건 올해 최저입니다. 올해 최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대는 최저가 없고요. 내신도 안 봅니다. 연대는. 내신도 안 보고 최저도 없고. 그다음에 서강대가 세계 함6의 사탐 한 과목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올해도 내년도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최저하고 매년 비슷하니까. 내년도도 이거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강대 다시 보시면은 세계 함6의 사탐 한 과목,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국영수 탐구 이렇게 네 과목이라고 보면은 그 네 개 중에 세계 함6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함6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수학을 못한다. 수학이 5인데 나머지는 1, 2가 나온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논술은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함6의 사탐 한 과목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영어가 1이고 대략 국어가 3이고 그 다음에 탐구가 하나 2가 있으면 최저가 맞는 거죠. 서강대 볼 수 있는. 사탐 한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사탐이 두 과목이잖아요. 그 중에 잘한 거 한 과목만 본다는 얘기예요. 사탐이 2, 3이면 인 겁니다. 그 학생은.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략 세계 함6이 최저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함6이. 거기 밑에 보시면 중앙대가 최저가 제일 높습니다. 대학들 중에. 보시면은 중앙대가 세계 함6의 절사 X 이렇게 되는데, 절사라는 건 자른다는 말이거든요. 탐구가 예를 들어서 2, 3이 나오면 평균이 2.5잖아요. 그죠? 그럼 절사를 하면은 2가 되는 거죠. 0.5를 잘라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절사가 없으니까 2, 3이면 3이라는 얘기죠. 얘는. 중앙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탐구가 되게 까다로워서 얘가 제일 최저가 높습니다. 이 중에. 나머지는 다 뭐 2개 합사, 3개 합6의 사탐 한 과목. 그래서 해마다 최저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마다 최저가 낮아지고 있다. 그건 뭘 반영하는 거냐면 그만큼 논술 시험으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연대가 최저를 없앤 마당에 이제 다른 학교들은 더 따라가겠죠. 또 최저가 또 내년엔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추세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신도 점점 안 보는 분위기로. 그래서 논술 시험이 비중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왼쪽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상위 학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학교들이
그 밑에 이제 중상위권, 중앙위권 이제 대학이잖아요. 서울 안에서. 근데 최저 있는 학교가 있고 최저 없는 학교가 있는데 주로 좀 밑에 학교들이 최저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는 70대 1 그대로 가니까 못 붙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학교 오는 그 70대 1의 그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붙는 수준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붙는 수준.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학교나 저 학교는. 그 대신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도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호텔에서 다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감옥처럼 갇혀서 수능 문제 만들고 시험 끝날 때까지 못 나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각 대학의 그 예를 들어 서울 연대 교수님도 예를 들어 서울대 나와서 유학 갔다 왔고 광운대 교수님도 서울대 나와서 유학 갔다 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연대를 붙었는데 내가 광운대를 전혀 준비 안 하고 광운대 시험을 보면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문제 특성이 있고 난이도는 유사해요.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요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연대가 좀 어렵죠. 연대가 어렵고 그래서 요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무슨 차이냐? 연대에 잘 쓰는 애가 몰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밑에 원서 쓸 때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싸우게 되는데 이제 밑에 학교를 쓸수록 붙을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쓰는 애가 위에 학교에 몰리고 그다음에 학종하고 유사하게 그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과가 있잖아요. 예를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미디어 콘텐츠 뭐 이런 과들, 신문방송학과 이런 과들에 애들이 몰린다고 보시면 돼요. 잘 쓰는 애들이. 그러니까 학종하고 그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높은 학교일수록 그다음에 아이들이 원하는 과일수록 논술은 붙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큰 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 설명 비판 견해를 결국 골고루 잘하면 이 학교 저 학교를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문제 보셔서 알지만 쉽게 그렇게 이거는 그 수능 볼 때 답을 찍는 식이 아니잖아요. 글을 써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는 거랑 글을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학습이 익숙해져서 자동적으로 2시간 안에 2,000자 쓸 수 있는 그런 익숙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거를 단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꽤 걸린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예, 붙으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게 이제 올해 시험 본 날짜들입니다. 올해 시험 본 날짜들인데 수능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뒤로 학교들이 좀 갔습니다. 원래 한 7, 8개가 수능 전에 보는데 지금 연대, 성신여대, 경기대, 홍익대만 올해는 수능 전에 봤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년도는 한 2학교가 더 위로 올라올 것 같고요. 이제 수능 전에 보는 학교, 그 다음에 수능 다음 날 시험을 봅니다. 수능 다음 날. 그게 이제 11월 20일인 거죠. 11월 20일에 되게 많죠. 학교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수능 주말에 이렇게 몰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1월 27일이 수능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열흘 후죠. 열흘 후 주말에 또 이렇게 몰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주말인 12월 4일, 5일. 얼마 전이죠. 그래서 인하대, 아주대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논술 시험 일정은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전에 한 뭉치가 있고, 수능 주말에 한 뭉치가 있고, 수능 다음 주에 한 뭉치가 있는데, 만약에 논술을 6개를 쓰면은 보통 2개, 하나, 3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뭐 학종을 쓰더라도 그렇게 분산해서 쓰고, 준비하고 시험 치고, 파이널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9월 달부터. 그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논술을 강화해서 해야겠죠.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그래서 원서를 분산시켜서 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이제 인문 논술 합격 사례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별표가 있습니다. 사례라는 말 앞에 별표 있는 아이들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패고 첫 번째 있는 아이가 이제 동패고 아이죠. 그래서 올해 1학년 들어간 겁니다. 올해죠. 올해 1학년 지금 1학년이니까. 그래서
내신 3.3에 수능 등급이 국영, 이건 국수형입니다. 그래서 2, 3, 1, 3, 4, 탐구가 3, 4 이런 거죠. 정시로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 봐 정시로 서울에 들어가려면 광운대 정도 들어가려면 국영수 등급 합이 대략 한 6 정도 나와야 됩니다. 정시로 가려면. 그럼 이 학생인 거죠, 지금. 2, 3, 1이죠. 네, 그럼 6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학생은 광운대 정도 갔었겠네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논술 준비해서 연대 농문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연대 농문과 1학년 다니고 있고, 근데 연대, 이대가 논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붙으면 이대는 장학생으로 붙어요, 항상. 그래서 이대 장학생으로 붙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서강대 경제학과 간 학생 보시면은 내신이 3.1에 둘둘 하나 하나 하나. 그러니까 일산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인 거죠. 둘둘 하나 하나 하나.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재수생이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이 학생은 내신 4.8이죠. 낮죠, 되게. 내신 4.8에 국제과학인데 3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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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수능이 막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왜 말씀드리냐면 9월까지 1111이 계속 나왔어요. 9월까지. 근데 일산 지역 특징이 뭐냐면 수능에서 국어가 3이 나와요. 항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3 하나하나가 많이 떠요. 111이. 네. 흔한 일입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도 논술로 성대 글경 갔으면 굉장히 잘 갔죠. 성대 글경 갔고.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올해 간 아이죠. 그래서 그 내신 4.7에 9월 등급이 3X는 수학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국어 3, 영어 3, 탐구 1, 3 이렇게 나왔는데 한양대 사학과. 한양대는 연대만큼 붙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저도 없고 그 뭘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학교만 특이하게 성실도를 학생부에서 성실도를 본다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안 밝혀져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시험만 보면 됩니다. 여긴 최저도 없고 수능을 안 봐도 돼요.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한양대는 아무것도 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뚫기 어렵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1년 준비해서 고3이 뚫은 거죠, 지금.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잘 간 거죠.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하죠. 그래서 저한테 고마울 건데 본인이 열심히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한 두 칸 밑에 보시면 또 별표가 있죠, 그죠? 세원고 학생이죠. 내신 2.5에 수능 등급 2, 3, 2, 1호. 굉장히 흔한 케이스입니다. 수능 2점대 중후반에 2, 3, 2, 1호 정도. 수능 성적이 흔한 경우죠, 굉장히 일산에서. 근데 경희대 경제학과 갔으니까 굉장히 잘 갔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거 인간 승리죠, 거의. 내신 2.5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신이 2.5인데 수능이 3, 5, 2, 3, 4. 지방 전문대 가기도 힘들죠, 사실은. 등급합 10이죠. 국영수 합이 10이니까. 근데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굉장히 좋습니다. 도시사회학과 특이한 과고, 좋은데, 승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를.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고양외고 학생인데 재수생이었어요. 그래서 내신이 5.8. 굉장히 낮죠. 5.8. 아까 내신은 큰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이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신 5.8에 9월 등급이 3, 4, 1, 3, 3이죠. 그래서 여기도 등급합 8이네요. 그러니까 서울 못 가죠. 정시로는. 근데 외대 네덜란드 이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잘 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제가 별표를 해뒀죠,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은 내신이 없습니다. 이제 검정고시죠. 검정고시도 상관없습니다, 논술은. 그래서 내신 없고 9월 등급이 2, 5, 1, 3, 4. 그러니까 수학이 5인 거죠. 9월 등급이 이런데 가톨릭대 중어중문과죠, 이게. 얘는 중국 언어 문화학과의 논술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 이제 별표해 둔 거 보시면은 내신이 5.5에 5, 4, 4, 5. 성적이 굉장히 그렇죠. 5, 4. 근데 인하대 글로벌 금융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인하대 글로벌 경영이면 높은 과예요. 인하대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과인데 붙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별표에 보시면은 수능을 안 보고도 붙습니다. 수능 X 돼 있죠. 수능 안 봤는데 인하대 행정학과 붙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대략 내신은 3, 4등급이면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신은 3, 4등급이면 기본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수능이랑 9월 등급 쭉 보시면은 그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어 1이 없어요. 애들이. 국어 잘한다고 논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국어랑 논술은 전혀 다른 과목입니다. 국어를 잘해서 논술을 잘하기는 힘든데 논술을 하면 국어에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을 잘해요. 왜냐하면 비문학 독해만 하기 때문에 논술할 때 주로. 그래서 논술을 하면 국어에 도움은 좀 될 수 있는데 전혀 둘이 별개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국어 1이 없다. 뭐 국어 4 받고 숙대를 갔다. 납득이 안 가죠. 잘 처음에는. 근데 논술은 논술이고 국어는 국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납치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논술로 가서 아깝다. 그런 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4, 5단계 위로 갑니다. 붙으면. 그러니까 쉽게 붙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논술 시험은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는데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이 좀 안 좋고 수능도 잘 안 나오고 하면 한편으로는 논술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 가고 싶으면. 네, 딱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최근 제가 한 일산에 한 8, 9년 정도 있었는데 쭉 붙은 아이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 다니는 학교들도 있을 테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최저 없으면 붙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인하대 많이 붙었어요. 인하대 최저가 없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많이 붙는다. 최저 없다고 이렇게 너무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이제 다니고 있으면 제가 7월, 8월에 이제 상담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큰 차이 없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13페이지 보시면은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됩니다. 8월 달까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이제 학생이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숙제는 다시 써오는 거겠죠. 숙제는 다시 써오는 거고, 일단 오면은 문제를 읽고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 사서 들어오면 되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를 같이 읽습니다. 저랑 처음에 문제를 읽고 이건 어떤 문제고 이렇게 풀어야 한다 정도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일단 학생은 그냥 그 이후로 일정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직접 원고지에 답을 씁니다.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어느 정도 쓰고 나면은 제가 아까 제가 필기한 식으로 줄치고 뭐 이렇게 요약하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예, 그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제 설명하고 풀이를 합니다. 그게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를 끝나면 제가 쓴 아까 원고지 답 보셨죠? 그런 것들을 나눠줍니다.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슷한 문제를 2문제 정도 하면은 3시간 반이 갑니다. 3시간 반이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새 수업 시간이 되면은 새 문제를 쓰는 시간이 있겠죠. 똑같은 이제 패턴으로 수업을 하는데 새 문제 쓰는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쓴 거를 한 명씩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첨삭을 한다고 보시고 되고 초반에는 제가 풀이한 답이랑 학생이 쓴 답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써오는 게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을 쓰는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표 안에 잠깐 보시면은 첫 수업의 경우 학생마다 입시 논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요 자료를 줍니다. 처음에 오면. 그래서 지금처럼 설명을 해줍니다. 학생들한테 지금처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 1회 3시간 반 수업에 주당 2시간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 쓰고 복습하는 시간이 그래서 총 5시간 반 정도 일주일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월 달까지. 9월 달부터는 좀 더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왜 그런 기준이 있냐면 9월 모평을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9월 모평 이후에 성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9월 모평 때까지 이제 수능 열심히 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논술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한 번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고 서울도 이렇게 합니다. 네, 서울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마다 선생님 답안을 제시를 하고 매주 같은 유형의 두 문제 철저히 분석하고 선생님이 직접 첨삭 재첨삭한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비교 두 문제, 그 다음 주도 비교 두 문제,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주에 설명 두 문제, 그 다음 주에 설명 두 문제 해서 견해까지 가고 다시 비교 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돈다. 주제를 바꾸면서 계속 돌고 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시 수업인 만큼 정답 쓰기에 매진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글쓰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답 쓰는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인문수리 특강이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경영경제학과의 수리 문제 하나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원하는 학생들만 수능 등급, 수학 성적이 대략 3 정도, 문과 학생들 정도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고민하는데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따로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만 따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월에 수강생 대상 개별 수시 원서 상담을 한다. 따로 1대1로 한 명씩 불러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6장 원서를 어디 쓸 건지. 그 다음에 9월 모평이 대략 9월 2, 3, 4, 5일에 봅니다. 9월 2, 3, 4, 5일 안에. 예, 내년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9월 모평을 보고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논술 파이널이라고 하는데 수업은 4시간으로 늘어나고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 수업을 듣는 겁니다. 한 8회 정도. 그래서 각 학교 수업이 쫙 열립니다. 그러면 원래 같은 반에 수업 듣는 애들이 이제 각 자기가 어디 원서 쓰느냐에 따라 다 흩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그 대학 수업, 그 대학 시험 문제 계속 풀고 첨삭받고 해제 듣고 계속 연습한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장처럼 하고 그 상태 그대로 시험 치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그게 12월 초까지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현재는 뭐 그 학생들이 없습니다. 지금 고3들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 토, 일을 일단 깔아놨습니다. 금, 토, 일을 깔았고 개강은 1월 7일부터 개강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1시 반 수업이 있고 6시 반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에 1시 반 수업이 있고 6시 반 수업이 있고요. 일요일에 1시 반 수업이 있고요. 일단 첫 주는 다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 수업 때 교재 필기구 연습장 정도 있으면 됩니다. 데스크 등록 시에 교재 구매를 꼭 하고 해서 예, 수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첫 수업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예, 제가 파악이 되니까 첫 수업 전날까지는 예, 수업 들으신 분들은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 보내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답안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올해 그 아까 연대 이대 간 동패고 학생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써보라고 해서 이제 합격 수기인데 한번 보시면 제가 했던 얘기들 비슷하게 다 얘기를 써놨을 겁니다. 한번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